김경록 차장이 오늘 이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폭탄 발언을 했어요. 검사와 기자들이 앞에 있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강조를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발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직접 못 봤는데 받아 적느라고 바빠서 직접 못 봤는데 직접 본 사람의 얘기가 검사들의 표정이 아주 일그러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판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왔더니 기자들이 이제 달라붙죠.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그 언론개혁, 검찰개혁 얘기한 이유가 뭐냐, 특히 언론개혁에 관해서 막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언론사가 어딜 얘기하는 거냐.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기자들이 뭐 한 십수 명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인터뷰를 시도를 하죠. 해당 언론사 어딘지 얘기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발언의 의도나 이유, 배경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가운데 가방 들고 가는 분이 김경록 차장이고요. 이렇게 기자들을 피해서 저 맞은편에 보면 은행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있는데요. 법원 안에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으로 피신을 합니다. 지금 기자들 뭐 사진 찍고 촬영하고 또 인터뷰 시도하면서 녹음하려고 계속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답변을 일절 안 했어요. 김경록 차장이 답변을 일절 안 하고 이렇게 쭉 계속 따라가다가 저쪽에 신한은행 보이죠? 저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앞에서 진을 치고 좀 기다렸어요. 한 뭐 서너 명이 한 2, 30분 기다리다가 이제 김경록 차장이 안 나오니까 철수했죠. 그러고 나서 김경록 차장이 이 법원을 나서서 저하고 만났습니다. 따로 연락이 닿아서 저랑 법원 근처에서 만나서 뭐 인터뷰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차 한잔 하면서 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법정에서 그런 발언을 하길래 깜짝 놀랐는데 그 발언을 한 이유가 뭔지, 그 배경이 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김경록 씨가 미리 준비한 진술 내용, 그 해당 부분을 여러분께 전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언론에서 일부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 중간중간 좀 단락단락만 보도가 돼서 그 해당 부분을 전문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죠. 살면서 저에게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은 아무런 관심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돈 버는 것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었고 제가 관여할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개월간 직접 경험해본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당사자인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것과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 내려지는 죄값을 달게 받는 것은 물론 지난 수개월 동안 당사자로서 절실히 느꼈던 부분을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고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비극 같았던 이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원고를 준비해서 검사와 기자들 앞에서 법정에서 이렇게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경록 차장이 이 사건 초기에 지난해 가을이죠. 9월, 10월에 KBS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KBS가 심각하게 인터뷰 취지를 왜곡을 시켰죠. 그래서 김경록 차장이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이사장과 음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알릴레오를 통해서 방송이 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최근 들어서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 해당 KBS 보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관계자 징계,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에 법정 제재를 의결을 했었는데 KBS 측이 재심을 청구를 했고요. 재심 결과 주의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습니다. 김경록 차장은
당시 KBS의 보도뿐만이 아니고 이 재심 과정에서 KBS 측이 이 심의위원들 앞에서 소명 내지는 해명한 내용에 굉장히 거짓말이 허위 내용이 섞여 있다. 그 내용을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KBS 보도는 KBS 단독의 문제가 아니죠. 검찰과 연관돼 있는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김경록 차장이 조국 교수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던 날, 그날 조국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이 귀가를 했고 조국 전 장관이 집사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그것이 증거 은닉을 도와줘서 고맙다 라고 인사를 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도 그런 방향으로 보도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절실히 느꼈던 거고, 또 하나는 김경록 차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와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나눈 내용이 검찰에 입수가 됐는데, 그것이 또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내용이 뭐 방송에도 이렇게 보도가 됐었죠. 정경심 교수가 네가 왜 이러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검찰이 확보를 한 텔레그램 비밀 대화 문자인데, 그것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이렇게 또 유포가 돼서 보도가 되고, 당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또 굉장히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김경록 씨도 괴로웠겠죠. 자,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알릴레오와 인터뷰를 하고 나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김경록 차장이 검찰에서 알릴레오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한 것을 후회한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도가 됐죠. 김경록 차장은 검찰에서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알릴레오하고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검사들이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화가 나고 김 차장은 이제 소환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김 차장이 이제 위축이 되고, 뭐 검사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를 검찰이 스스로 각색을 해서 후회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언론에 유포가 됐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일을 겪으면서 본인이 직접 겪은 것만 해도 벌써 이렇게 한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직접 겪으면서 굉장히 쌓인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조금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KBS 보도와 관련한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내용과 관련해서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시청자 게시판에 김경록 씨가 최근에 글을 하나 또 올렸습니다. 전에도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4월 28일에 글을 올렸고요.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PB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 내용인즉슨 K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을 하는 과정에서 KBS 관계자 3명이 나와서 소명을 했는데, 그 내용에 크게 한 3가지 허위 사실이 있더라. 그래서 도저히 그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KBS가 스스로 바뀔 리가 만무하다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KBS는 자체 조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성모 기자가 시청자 조사위에서 저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KBS 자체 조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당사자인 저에게 조차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최성해 총장과 관련한 겁니다. KBS 최초 인터뷰를 할 때 김경록 차장이 최성해 총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몇 가지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KBS 법조팀장이 그 정세배 기자한테 이거는 받아 적어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뭐 추가 취재를 마치 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정작 최성해 총장에 관련해서는 들은 바도 없고 그런 내용을 들었다면 기사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반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1월 20일에 KBS의 의견서를
김경록 차장이 제출을 했다고 해요. KBS 기자들 개개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 라는 일종의 뭐 탄원서 비슷한 성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가 KBS 법조팀장이 간곡하게 써달라고 했었답니다. 써달라고 했는데 정작 K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심 출석해서는 그 의견서를 들고 나와서 김경록 차장이 마치 작년 11월과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김경록 차장의 말에 신빙성에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소재로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KBS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사례로 말씀드린 조국 교수가 집사람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었습니다. 자세히 들었는데 그날은 정경심 교수가, 그게 8월 28일이죠. 지난해 8월 28일에 정경심 교수 자택에서 김경록 차장이 하드디스크를 분리를 합니다.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를 하는 그날인데, 분리하고 나서 조국 전 장관이 귀가를 했고 김경록 차장을 보고 집사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넸다고 해요. 김경록 차장이 이제 그거를 검찰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검찰과 언론은 마치 증거은닉을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왜곡을 해서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죠.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당시 조국 교수는 귀가를 했을 때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리한 것을 김경록 차장이 인지하기로는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 10년 동안 2010년부터 이제 김경록 차장이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를 맡아왔으니까 한 10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10년 동안 조국 교수를 4차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한다고 해요. 만날 때마다 아유 도와줘서 고맙다, 도와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인사였던 거예요. 의례적인 인사. 뭐 그런 인사였는데 그 인사를 했다고 말한 것이 마치 증거은닉을 도와줘서 고맙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뿐만이 아니고 조국 교수도 증거은닉 교사의 공범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거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와 비밀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또 언론에 유포되는 과정, 그리고 알릴레오 인터뷰 후회한다라고,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상처를 크게 입었던 거고요. 다만 그동안에는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은 결심까지 있었거든요. 검찰의 구형까지 있었습니다. 검찰의 구형에 앞서서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하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온 이 이야기를 김경록 차장이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기자들이 또 쫓아가면서 해당 뭐 언론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냐, 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반복적으로 물었고 김경록 차장으로부터 답을 듣지는 못했는데 그 답은 제가 지금 이렇게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경록 차장의 진술 내용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록 차장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정경심 교수는 법을 어기거나 나쁜 짓을 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는 더욱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투자 초기에 규정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같이 노력했던 당사자로서 옆에서 지켜봤기에 더욱 확신을 했었습니다. 검찰 수사 직후에는 온통 기자들로 둘러싸여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정경심 교수와 가족들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보였고 무자비한 기자들을 피해 정경심 교수와 담을 넘거나 안전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고층 옥상을 넘어다니기도 했습니다. 기사들은 쏟아져 나오고 해명은 해야 하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은 넘쳐나고 막상 해명을 해야 하는 당사자들은 기자들에게 갇혀 감옥 같은 생활을 해야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저로서는 어디서 선을 긋고 도움을 주고 말지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래서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뭐 하드디스크를 분리하고 또는 그거를 이제 반출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소명을 한 거죠. 이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이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했다. 사모펀드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김경록 차장이 막 자문을 해주고 실제로 상품도 소개를 하고 뭐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민정수석 되고 나서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 자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믿었다, 정경심 교수를.